퇴직 후 5개월 아내 몰래 대리운전 시작한 58세 남성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때 잘 나갔던 중간 관리자였지만 지금은 편의점에서 새벽 컵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괜찮겠지 했던 50대.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 40대, 50대에 무직이 되면 단지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심지어 건강까지 급속히 무너지는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례 점점 더 늘고 있는 거 느끼시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후회가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에 나가는 남편을 아내는 끝까지 말리지 않았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이만섭 씨는 올해 58입니다. 중견기업에서 26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 당시에는 생산기획팀 부장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수 300명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로 성실하게만 다니면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그는 잦은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희망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연말 보너스를 포기한 대신 위로금 2천을 더 받았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매일 출근하던 아침 시간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마음에만 담아두던 책을 꺼내 읽고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아내도 처음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아무리 아껴 써도 생활비는 매달 35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졸업했지만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이었고 딸은 서울에서 자취 중이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남은 퇴직금은 어느덧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이러다간 1년도 못 버티겠구나. 그제야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한 번 보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 청소 도우미 쉬게 하면 어때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그는 혼자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취업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58세시라면 솔직히 사무직 재취업은 어렵습니다. 기술직 쪽으로 전향하시거나 일용직도 고려하셔야 해요. 그때 처음 작업복이라는 단어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삿짐 센터에 나가게 된 그는 처음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받고 몸을 움직이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팔에 멍이 들고 무릎이 퉁퉁 부었습니다.
이걸 내가 앞으로 계속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그는 다시 그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상의 검정 하의, 주머니엔 장갑과 물티슈, 진통제를 넣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작업복이 이제는 그의 몸에 자연스럽게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가 싸준 주먹밥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까지 나와 작업복을 털어줍니다. 다치지 말고 와요. 우리 같이 버텨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손끝이 굳어져 펜을 오래 잡을 수 없고 허리가 시려 오래 서 있기도 힘들지만 그는 매일 일터로 나섭니다. 한 번은 이삿짐을 옮기던 중 고객이 아버지 뻘이신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려면 해야죠. 아직 애들 결혼도 안 시켰는데요. 그날 작업복에 묻은 먼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빨아도 털어도 그 먼지는 남아 있었고 그의 삶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퇴직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만섭 씨의 몸은 점점 더 빨리 지쳐갔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밤이면 다리에 감각이 무뎌졌고 아침에 눈을 뜨면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작업복을 입고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오늘도 다녀올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슬리퍼를 끌고 부엌까지 걸어 나와 있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스스로 위로하려 애썼지만 은행 앱을 켤 때마다 더는 출금할 통장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남은 돈은 1,500만 원. 아들이 최근에 공기업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말에 한동안 식탁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 나이에 어떻게 회사 다녔어? 아들이 툭 던진 말에 만섭 씨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땐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 됐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 말이 아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집에 다녀갔습니다. 현관 앞에 구겨져 있던 작업복을 보며 딸은 묻습니다. 아빠, 이거 세탁소 맡기면 안 돼? 만섭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거 물만 좀 뿌리면 돼. 땀 빼고 말리면 다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어. 딸은 그 말에 아무 대꾸 없이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낡은 작업복은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찢긴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깨 부분은 여러 번 꿰매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섭 씨는 작업복을 세탁기에 넣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누군가 이렇게 꿰매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끔 아내가 주말엔 좀 쉬지 그래요라고 말하면 그는 고개만 젓고 마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곤 했습니다. 퇴직 전 그는 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의견을 묻고 보고서를 가져오며 사인을 부탁했고 팀원들은 그를 이 부장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엔 카톡도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도 언제부턴가 조용해졌습니다. 퇴직 후 2년째가 되던 해 겨울 이만섭 씨는 일을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손목에 힘이 빠져 컵을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이젠 정말 쉬어야 하나? 하지만 통장 잔고는 말했습니다. 아직 그럴 여유는 없다. 그는 결국 하루 일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6일이던 일을 주 4일로 바꾸었고 그 나머지 이틀엔 도서관에 가서 전기기능사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단어들은 낯설었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자. 그가 중얼인 이 말은 아내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세탁기에 돌린 낡은 작업복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큼은 집안 구석구석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엔 우리 여행 가요. 짧게 가까운 데라도.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한텐 내가 말해주는 이 하루가 제일 큰 여행이야.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인철 씨, 올해 62입니다. 그는 과거 30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을 2년 앞둔 60세에 스스로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2해만 더 채우면 연금도 더 나오잖아. 아직 젊은데 왜 나가려고 해? 하지만 박 씨는 이미 10년 전부터 은퇴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퇴직은 언젠가 오지만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첫 준비는 가계부 정리였습니다. 48세가 되던 해, 박 씨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지출의 절반이 외식비, 자녀 교육비, 명절 비용, 취미 생활 등 조절 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후 박 씨는 월급의 30%를 적립식 펀드와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저축했고, 주택담보대출은 퇴직 3년 전까지 모두 상환했습니다. 퇴직 당시 그의 금융자산은 총 약 3억 4천만 원, 그중 1억 2천만 원은 절대 쓰지 않는 노후 의료자금으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병원비예요.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죠. 그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박 씨의 두 번째 준비는 생활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그는 55세부터 부부가 함께하는 일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늘 늦게 들어오던 박 씨가 저녁 6시에 귀가해 아내와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다니자.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내도 점점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퇴직 후 외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박 씨의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소득 구조 확보입니다. 박 씨는 정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조금 줄었지만 그 대신 매달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임대 수익으로 월 6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합산하면 매달 240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생활비가 확보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박 씨는 지출을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전기세, 통신비, 식비 등 필수 지출 외에는 행복 지출이라고 정한 금액 내에서만 소비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퇴직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직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주 3회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받지 않지만 이웃들과의 교류가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었죠. 나이 들어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법이잖아요. 박 씨는 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직장 다닐 때처럼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고 아내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아내는 꽃을 키우고 박 씨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점심은 가까운 시장에서 사온 찐만두와 국으로 간단히 먹고 오후엔 손자 돌보는 딸을 대신해 손주와 놀아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이에 이렇게 여유롭게 살 줄 몰랐죠. 그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박 씨가 가장 신중했던 건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 유지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5천만 원 이상 지원하지 않았고
딸에게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돕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자주 말합니다. 나는 내 돈은 내가 쓰려고 평생 모아온 거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길을 잘 가면 돼. 이런 철학 덕분에 자녀들도 박 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설날, 추석에도 박 씨의 집은 시끌벅적하지만 돈 얘기, 상속 얘기, 집 해줄까 말까 하는 걱정은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있어주세요. 아들의 이 말이 박 씨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2025년 박 씨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년 봄 아내와 함께 제주 한 달 살이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그동안 쓴 일기를 정리해 퇴직 준비에 관한 에세이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의 책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나로 산다. 박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건 하나예요. 퇴직은 끝이 아니고 그날 이후부터 진짜 나를 키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2025년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9%가 65세 이상이며 60대 인구만 놓고 봐도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준비 없는 은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중년층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퇴직자의 62%는 퇴직 1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했고 투자 손실이나 자녀 지원, 병원비로 빠르게 소진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퇴직자 10명 중 7명은 퇴직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명확한 노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퇴직 이후에 닥치는 혼란과 정체성 상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퇴직 후 우울감을 겪는 중장년층 비율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층 중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연금과 자산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즉, 4명 중 3명은 뭔가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은 일부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사적 준비 없이는 퇴직 이후 곧바로 빈곤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금융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글로벌 은퇴 준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퇴직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은퇴 준비 플랜을 세웠으며, 둘째, 정기적인 소득 외에 추가 수익 구조를 확보했고, 셋째,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재정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졌을 경우 퇴직 후 5년 이내에 재정적 위기를 겪을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산하노후복지연구소의 한 리포트에서는 퇴직 후 첫 2년이 경제적 추락의 분기점이며 이 시기의 선택이 노후의 20년을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씨 사례가 주는 울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고 연금 외 소득원을 미리 만들고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를 정리하며 부부관계와 생활 구조를 5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반면 많은 중년층은 아직 시간은 있다. 아이들만 키우고 나면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50대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 번의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이며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일본 고령화 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장기조사에 따르면 남성 퇴직자 중 퇴직 후 3년 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비율이 58%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고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절된 인간관계, 무너진 경제적 기반, 정체성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내에서의 위상 변화는 중년에게 깊은 우울감을 안겨줍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서는 퇴직 후 부부 갈등이 급증하는 원인을 묻자 남편의 무기력과 경제적 기여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란 돈의 문제 이전에 태도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퇴직이라는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이 추락의 시간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퇴직은 겪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노후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인철 씨처럼 준비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은퇴 이후를 걱정만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생활비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매달 얼마를 쓰는지,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특히 퇴직 전후의 시기에는 수입이 갑자기 끊기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노후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제2의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중장년층이나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소득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50 캠퍼스를 통해 만 50세 이상 시민에게 재취업, 사회공헌, 창업, 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2024년 기준 누적 28만 명 이상이 이용했습니다.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 제도약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만 60세 이상 시민에게 실질적인 구직 매칭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대전시도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 전주시에서는 노년생활 재설계 아카데미를 통해 고령자의 심리, 재무, 건강 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런 공공 프로그램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엔 모바일 상담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나라들이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생애 현역,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에도 소득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은 시니어 코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은퇴자를 지역사회 멘토로 양성해 지역 내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경험을 사회 자산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체성 상실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서대문구가 이와 비슷한 인생 나눔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은퇴한 6,070대 시민이 지역 아이들과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은 단지
경제적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유지, 사회적 역할의 회복, 삶의 보람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엔 퇴직 전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선제적 준비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시니어 포털,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간단히 정보를 접하고 실제 참여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삶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인철 씨는 퇴직을 5년 앞둔 시점부터 매년 한 번씩 부부가 함께 노후 리허설을 해봤다고 합니다. 한 달 지출을 연금 기준으로 맞춰 생활해보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나 봉사를 통해 은퇴 후의 시간을 시뮬레이션해 본 것이죠. 이런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결국엔 불안이 아닌 기대의 노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지역사회는 생각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보다 함께가 더 강합니다. 돈이 많아야 준비된 노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와 태도 그리고 연결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새벽이 묻고 오래된 커피잔에 오늘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분의 삶, 마음에 깊이 남으셨나요? 퇴직 후 준비 없이 무너져간 이만섭 씨의 인생.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 어스름 속 골목을 오르내리며 조용히 버텨야 했던 그의 날들. 반면에 다가올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삶의 구조를 천천히 정비해 나답게 나이 들어간 박인철 씨의 인생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대단한 성공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작지만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 이겨내야 했던 이만섭 씨의 외로운 새벽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박인철 씨처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살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은 조금 더 당신답게, 조금 더 웃으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매달 24만 원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요? 편의점 알바를 너무 오래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용돈벌이로 알바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가요? 부산에 사는 66세 남성 조동철 씨는 퇴직 후 소일거리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월 110만 원 남짓, 연금과 합쳐서 생활비에 숨통이 트일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월 110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연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도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결과는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 중 무려 24만 원이 매달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연금에 세금까지 붙으면서 손에 쥐는 돈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조 씨만의 일일까요? 현재 24만 9천 가구, 수십만 명이 같은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연금은 희망이 아니라
계산 잘못하면 손해를 부르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의 연금이 지켜집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 사는 65세 김재만 씨는 몇 년 전까지 한 중견기업의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3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큰 사고 없이 퇴직했고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는 이 돈으로 조용하고 안정된 노후를 꿈꿨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는 그는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느긋한 휴식을 즐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놀기만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결국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창업 아이템은 혼밥 전문 백반집. 평소 요리에 관심도 있었고 근처에 경쟁 가게가 없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그는 도봉구 시장 근처에 13평짜리 점포를 임대했고 내부 수리와 주방 집기, 구입까지 포함해 약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재만이 밥상.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제육볶음 백반.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과 택배 기사들이 종종 들렀고 하루 20인분에서 25인분 정도 나가며 적당한 매출이 유지됐습니다. 그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방에 섰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내심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우선 식재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025년 들어 배추 한 포기에 7,000원, 참기름 한 통이 4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까지 오르면서 가게 운영비가 늘어났고 주변에도 프랜차이즈 도시락집과 저가 분식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며 손님이 급감했습니다. 예쁜 인테리어와 배달 앱 할인으로 무장한 가게들에 비해 재만이 밥상은 점점 초라해졌고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지 못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며 김 씨는 월세 130만 원과 재료비, 공과금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본인의 연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78만 원가량 수령하고 있었고 여기에 음식점 수익이 더해지며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며 자격이 박탈됐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갑작스러운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달 23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는 그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연금 받으라고 해서 받았을 뿐인데 이걸로 보험료까지 이렇게 내야 한다고? 그는 서랍 속 고지서를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가게 일을 함께 돕기도 했지만 점점 피곤과 실망이 겹치며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가게를 찾아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그만하세요. 이거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가게 한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색이 바랜 그 앞치마는 마치 지난 몇 년간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가게 문을 조용히 닫고 간판 불도 켜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그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창업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60대 이후 창업은 대부분 2년 안에 접습니다. 회복보다는 정리가 우선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본인의 선택이 늦은 후회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정리 비용으로 또다시 수천만 원이 들었고 남은 돈은 이제 1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즘 집 근처 작은 공원에 자주 나갑니다. 가방엔 아침 일찍 싸온 보온, 도시락이 하나 들어있고 벤치에 앉아 혼자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가끔 근처 경로당에서 이야기 나누자며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서워요. 그의 집 서랍 한쪽에는 아직도 재만이 밥상, 간판 철거 후 가져온 작은 나무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엔 손주가 장난삼아 붙여놓은 스티커 하나가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지만 김 씨는 그 글자조차 차마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는 오늘도 조용히 앉아 생각합니다. 연금, 일, 가족. 나는 그냥 다 열심히 하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그리고 그는 다시 고요한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김재만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김 씨처럼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음식점, 편의점, 택배, 경비 등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는 60대, 70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9월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기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연 3,400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자녀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60세 이상 가구 중 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들이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 원, 즉 한 달 약 22만 원 수준입니다. 연금과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던 노년층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처럼 매달 78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월 23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55만 원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가게 운영 손실까지 겹치면 사실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는 건보료가 붙지 않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처럼 제도 안에서 같은 소득을 가진 노인들 사이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한탄했던 것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나는 세금 다 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더 내야 하지? 라는 의문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사각지대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국민연금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는 은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연금 정책은 단순히 숫자상의 수급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감 소득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조기 노령 연금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부담 회피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부 은퇴자들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 총액을 30% 가까이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고령층 경제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65세 이상 은퇴자의 평균 월 연금 수령액은 약 74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서울 기준으로 월세, 식비, 공과금,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복지재단이 발표한 노인 적정 생활비 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135만 원, 안정적 생활비는 185만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김재만 씨처럼 은퇴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시니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 벌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고령자는 연금 수급을 늦추기보다는 아예 포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받고 정부 복지제도에 기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하지 못한 이들은 연금 수급 자격조차 얻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국민연금만 믿고 준비했던 노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영업에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세금까지 부과되면서 실질 수령액은 급감했습니다. 과거엔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일 줄 알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는 앞으로 5년만 더 살면 그나마 버틸 수 있을 텐데 그 후가 문제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한마디지만 김 씨에겐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절박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 연금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일은 있지만 버는 만큼 더 내야 하는 구조. 김재만 씨의 사례는 오늘날 60대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불편한 민낯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낡은 유니폼을 입고 이른 새벽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퇴직 이후에도 계산기만 들여다보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연금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 차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자의 실질 소득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방식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하 소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나 보완 제도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 씨는 이제 더 이상 창업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는 누구에게도 부담되지 않게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고령자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 중인 68세 여성 윤경희 씨는 퇴직 후에도 하루하루가 바쁘고 활기찹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고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뒤
곧바로 노후 설계 코치라는 새로운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퇴직 전부터 10년 넘게 퇴직 후의 삶을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그렸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윤 씨는 퇴직 12년 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월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했으며 1년 단위 생활비 예산을 세워 남은 생애에 필요한 최소 자금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은 없었지만 매달 약 195만 원가량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그녀는 50대 중반부터 사적연금 상품 2개에 매달 40만 원씩 10년간 납입했습니다. 그 결과 60세부터 추가로 60만 원의 사적연금이 들어오게 됐고 현재는 총 255만 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이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두 번째 전략은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40대 후반 모든 여윳돈을 모아 전셋집에서 벗어나 남편과 함께 18평 규모의 작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우며 병원, 시장, 도서관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넓은 곳으로 가야 한다. 투자 목적으로 외곽에 더 큰 평수 사라며 말렸지만 윤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노후엔 동선이 짧고 의료시설이 가까워야 해요라는 그녀의 철학은 60대에 접어들며 빛을 발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철저했던 그녀는 비상예비자금 계좌를 따로 운영하며 병원비, 장기요양 가능성을 대비해 매달 10만 원씩 적립했고 65세가 되던 해 장기요양보험 가입도 완료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점은 연금과 부동산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58세 때부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며 자격증까지 취득한 것입니다. 은퇴 후 단순히 놀고 쉬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윤 씨는 한 지역복지관에서 시니어 상담사로 주 2회 활동 중입니다. 한 번에 상담당 3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지만 그녀는 금전적인 수익보다는 의미와 보람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제가 쌓은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덕분에 제 삶도 더 풍성해졌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녀의 가족도 그녀의 선택에 감동받았습니다. 남편은 혈압과 당뇨로 인해 조기 퇴직 후 가정에 머물고 있었지만 아내가 당당히 노후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에 깊이 감명받았고 아들 부부 역시 우리도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손주들이 복지관에 함께 놀러와 상담실에서 책을 읽고 놀며 윤 씨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 씨는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3개의 연금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재난이나 의료에 대비해 따로 마련해둔 비상자금, 그리고 소소한 부업 수익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강점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나이 들면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매일 아침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녀의 말에는 단단한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 중에는 아직까지 연금 수령 시작도 못한 채 자녀의 생활비를 대느라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갭 투자 실패로 은퇴자금을 날리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인도 있다고 합니다. 윤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다이어리를 펼쳐봅니다. 거기엔 그녀가 50세 때부터 써온 목표 리스트가 있고 대부분의 완료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0세가 되기 전
1년간 국내 도시를 다니며 고령자 커뮤니티를 취재하고 글로 남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죠. 이미 관련 블로그도 개설해 두었고 지역 신문과도 연재 계약을 타진 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여유보다 의미예요. 그녀는 또박또박 말합니다. 하루 일과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엔 상담 준비와 독서, 오후에는 복지관에서의 상담 활동, 저녁에는 운동 겸 동네 도서관 산책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엔 손주와 함께 요가 클래스를 듣고 토요일 오전은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정기적으로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연 1회 은행과 증권사 재무 상담도 빠지지 않습니다. 윤 씨는 최근 유언장 초안도 작성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대신 일정 금액은 시니어 교육 장학금으로 지정하여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기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걸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것도 노후의 아름다운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말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윤 씨는 자주 조언을 요청받습니다. 어떤 이는 뒤늦게 주택담보대출을 갚느라 연금 수령액 대부분을 은행에 넘기고 있고 어떤 이는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윤 씨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투자예요. 내가 건강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스스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번 달에 자신을 칭찬하고 다음 달에 다짐을 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의 삶은 복잡하지 않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을 설계한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님을, 매일의 선택이 쌓여 결국 인생이 된다는 진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복지관 상담실에서 한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어르신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성공한 노후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지는 삶, 배려하는 삶, 그리고 준비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꾸준함과 성찰을 잃지 않았기에 특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경혜 씨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선물입니다. 이제 윤 씨는 은퇴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퇴직한 덕분에 내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라며 말합니다. 삶을 단단하게 만든 건 어떤 돈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시작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오늘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내리고 하루를 설계합니다. 작은 루틴이 쌓여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단단히 살아갑니다. 그녀의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진심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이 겪는 경제적 현실은 숫자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를 상회하며 이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1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노년층은 생활비 부족을 절감하면서도 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74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서울 기준 1인 생활 최저비용인 135만 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2024년 기준 일본의 공적연금 수령자는 평균 약 12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기초연금이 병행되는 체계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해외 다층연금 구조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 등의 보완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이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받는 연금은 월 4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연금 수준은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고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까지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은 받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피하고자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조기 감액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조기 수령 시 최대 30%까지 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총 수령액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해외에선 이와 같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조기 수령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제도를 운영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제도가 미흡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한 연금의 금액 문제를 넘어 제도 전반의 설계 철학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면서도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공적연금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 개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고령층의 기본생활이 국가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소득 보전보다는 최소 보장에 초점을 둔 설계로 인해 어느 정도의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활용률이 낮고 사적연금 역시 가입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자산의 연금화율이 낮아 노후소득의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자체도 기금 고갈 이슈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청년층의 가입 회피와 동시에 고령층의 연금 의존도를 더 심화시키는 이중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수급을 앞둔 고령층 중 상당수가 자신이 받을 연금액보다도 건강보험료나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무색해질 정도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더불어 60세 이후에도 자녀 부양이나 주거비, 채무 상환 등의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 이는 다시 재취업 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 절반 가까이가 노동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현실은 단지 건강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의 연금제도가 단순히 수령 연령을 늦추거나 기금, 고갈 시점을 미루는 방식의 개편을 넘어 전체 고령자 소득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분석합니다. 연금 수령자에 대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역시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에게는 완화하거나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 수령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연금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정보 접근의 불균형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연금 개시 시점, 감액 기준, 보험료 부과 체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급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설계의 투명성과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해외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급 예정자에게 시뮬레이션 자료와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수동적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은 단지 받는 돈이 아니라 노후 삶의 질과 직결된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제도의 설계와 운용은 고령자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숫자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지원과 실천 가능한 방안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소득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금 수령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에게는 추가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선도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는 노인건강권 지원 조례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매니저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1:1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는 시니어 일자리 매칭센터를 통해 고령층의 소득 활동을 돕고 있으며, 단순 일자리 소개를 넘어 건강 상태나 희망 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연금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열어 수급자의 이해를 돕고 있고, 전라북도 전주는 시니어 스마트 금융학교를 통해 연금, 세금, 보험, 금융사기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고령층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은 고령자 수급설계 상담센터를 통해 연금 개시 전 수급자에게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공하며 소득에 따른 보험료 자동 감면 시스템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은퇴준비 가이드 센터를 통해 퇴직 5년 전부터 단계별 재정 설계 안내를 제공하며, 퇴직 직후에는 의료비 및 생활비 예산 점검을 위한 10일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저소득 은퇴자를 위한 보장연금 GIS 제도를 운영 중이며, 연금과 별도로 월 일정 금액을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완성도만큼 중요한 것은 실행의 현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고령자가 접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 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각 동네 복지 담당자가 고령자의 연금 수급 상황, 생활 환경,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통해 연금권 보료 주거의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이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던 어르신에게는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연계복지 서비스를 연동하여 실질적 지원을 해준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정책으로는 고령자 복합 정보 플랫폼의 구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과 세금, 의료, 일자리, 법률 정보까지 한 곳에서
조회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이며 캐나다와 호주가 이미 시행 중인 모델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 고령자 대상 연금 예상 수령액, 세금 차감 후 실수령액, 정부 지원금 정보까지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전화 및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고령자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의 단순한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제도가 삶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입니다. 연금은 제도이자 삶의 도구이며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입니다. 고령자가 더 이상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능동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할 연금 시스템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으며 동시에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지역사회와 개인의 노력이 함께 맞물린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지켜주는 노후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연금제도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현실에서 작동하는 정책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관심과 제도적 배려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창밖엔 노을이 물들고 빈 의자엔 어제가 앉아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 기억하시죠? 하나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은퇴 후 조급한 마음에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가족과 멀어진 채 후회 속에 살아가는 67세의 김태영 씨. 다른 한 사람은 평범한 공무원으로 묵묵히 일하며 퇴직 전부터 하나씩 준비해온 결과 소소하지만 단단한 노후를 살아가는 66세의 정성우 씨입니다. 두 분 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고 같은 시대를 건너온 분들이지만 마지막 선택 하나, 준비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 사람은 이제 와서 뭘 해라는 말 속에서 스스로를 놓아버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나이에도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습관, 오늘의 생각, 오늘의 준비가 10년 후, 20년 후에 내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불안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노후, 그것이 진짜 자유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그 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의 내가 김태영 씨와 더 가까운 모습이라 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당신 자신을 믿어주세요. 누군가의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살아오느라 정작 나는 잊고 살았던 세월. 이제는 그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눈물이 나도록 힘들었던 인생의 밤이 지나고 당신의 내일엔 햇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 저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